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17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라운드의 추억, 그러니까 13라운드 이후에 벌어졌던 그 KO의 순간들, 그런 그 향수에 젖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함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이 주제를 내주신 장원재 박사님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토바 서준환님 같이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영원한 롯데맨이시죠. 구본정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새 롯데가 1위라 아주 표정이 밝으십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롯데가 몇 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1위입니다. 자, 황 대표님도 롯데 팬이신가요? 저는 LG입니다. 네. 저 롯데 팬입니다. 예. 롯데 둘, LG 둘이네요. 장 박사님 어디십니까? 저는 항상 이제 4월에 시즌이 끝났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하나 팬이라 하시는 롯데도 4월에 항상 끝나지 않았어요? 올해는 조금 다른. 4월 말이 되면 이제 수치상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렵겠구나. 제 아들이 이제 지역 연고는 없는데 자기는 롯데 색깔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롯데 팬이거든요. 구본정님도 연고가 없는데 롯데 팬이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뭐 전혀 부산 연고 아닌데. 근데 최동원.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들한테 그 팩폭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의 82게임인가 84게임 연속 출루 기록은 84게임 연속 출루 기록은 정말로 위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고맙다 아들아.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한화 투수를 상대로는 단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달성한 기록이기 때문에 놀랐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이게 팩폭입니다. 아니 이걸 또 진지하게 받으면 그리고 근데 올해는 한화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미 달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몇 년 동안 일부러 사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만 일부러 꼴찌를 하면서 지명권을 획득한 결과 이제 김서현 선수라든가 그 수많은 아니 저희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하나구단과 뭔가가 좀 전혀 뭐 그런 거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이 충청도라서 프로야구 원년에 이제 오비베어즈 대전 연구원 오비. 그랬다가 이제 빙그레가 창단된 다음에도 옮겨가지 않았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부임하면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적을 했죠. 이적을 했다고까지 표현하시네요. 원래 그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응원하는 팀은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 오랜 불문율이 있습니다만 김성근 감독님 따라서 제가 이제 한화로 옮긴 뒤에 고난의 참 시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불행한 분들만 모였네요. 롯데 31년, LG 29년, 한화 참 암흑 막 이런 분들만 모였네요. 저한테 신혼 때 몇 번 물어봤어요. 처음에 롯데 팬이라서 정말 가까워졌는데 과연 롯데 팬이 부인분들 아니었으면 없어요. 롯데 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봐서 제가 알면서 왜 물어보냐. 다른 뭐 야구를 안 좋아하면 상관없는데 롯데가 아니고 다른 팬이었으면 저랑 만날 일이 없는 거죠. 일단은 뭐 하나 팬은 도살 팬이라 그러고 결혼 시장에서도 하나 팬이라고 의리가 그러면 있어요. 일단 참을성과 의리 면에서는 점수를 얻고 들어가는 거고요.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인증이 뭐 되는군요. 이게 맞는 말씀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제가 그 롯데 서포터즈 활동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단체로 버스 대절해서 막 부산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진짜 많이 갔었는데 저는 휴가도 롯데 경기 있을 때만 휴가 나왔어요. 군대 있을 때. 근데 그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롯데가 8위에서 8강 진출했을 때 저희 진정한 팬들은 꼴찌라는 표현은 절대 안 하고요. 그냥 8강 진출. 8강 진출. 한국 월드컵 축구팀도 뭐 힘들어하는 8강 진출을 기본으로 하는 팀이라 그랬었는데 그때는 야구를 잘 안 봤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야구 봤냐? 잘 안 봤대요. 그래서 니네가 그러고도 진정한 팬이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묘한 얘기를 드리자면 롯데의 마지막 우승은 92년, 맞습니다. LG의 마지막 우승은 94년, 맞습니다. 한화의 마지막 우승은 99년. 99년. 네. 롯데를 이기고 가장 최근에 우승한 팀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 팀 중에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거 근데 롯데하고 작년까지 해서 한화하고 롯데하고 동률이에요. 최하위 9회. 동률이가 원래 좀 라이벌전인데 올해 제가 마음 같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화가 앞으로 3년 안에 무조건 강팀 됩니다. 벌써 강팀이 3년. 돼가고 있는 것 돼가고 같아요. 있어요. 되고 있는데 진짜로 3년 안에 네. 3강 안에 무조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투수가 좋아서 꼴찌 아니고 그러네요. 9등입니다. 투수. 맞아. 그 점을 좀 구등이죠. 분명히 정말,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9등인데 네. 방송 올라갑니다. 나가는 네. 시점에서는 치고 올라갈 거예요. 10위가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투수가 좋아서 진짜 야구 투수가 투수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네. 계산하는 야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투수진이 진짜 투수진이 빵빵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분업도 되고 네. 마무리도 좋던데요. 그리고 이제 이- 남지민 아까 네. 저희가 지금 5월 17일이죠 오늘이. 예, 그렇죠. 예. 어제 롯데 경기 정은원 선수가 8회 말에 동점 타칠 때 역전승 하는 줄 알았는데 금년 들어서 연장전 패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고 가는 것만 해도 하나가 달라진 그렇죠.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감지덕지예요. 장담하는데 3년 안에 3강 안에 듭니다. 믿습니다. 우승이 아니라 3강. 아니 3강 들고 이제 100권 도전.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야구 토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저 본업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복싱 토크 가야죠. 지난 시간 이제 말미에 15라운드 그 유재두 선수와 마지막 이제 2차전 장 박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박광구 선수와 전주도 선수의 경기를 구본정님은 1순위로 뽑으셨거든요. 네, 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IBF 챔피언으로 WBC 챔피언 장정구 챔피언만큼 거의 인기가 많았고 전주도 챔피언이 그때가 제 기억에 5차 방어전이었는데 그렇죠. 1월 6일 날인가 그 울산에서 시합을 딱 했는데 시합을 한다고 발표가 나고 박광구 선수는 솔직히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출신이고 88 체육관에서 이제 미는 선수라고 기본기가 좀 좋다. 그리고 이제 라이벌전이나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인터뷰했는데 우리 전주도 챔피언 같은 경우는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인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맛을 보여주겠다. 뭐 이제 좀 전주도 선수한테는 이제 박광구 선수가 이제 좀 이제 오래 했으니까 좀 이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저는 솔직히 전주도 챔피언이 뭐 가볍게 KO로 이길 거라고 그 당시까지 하면 챔피언 가스가이겐 원정 가서 KO로 이긴 거 포함해서 5연속 KO 승이었으니까 세계 타이틀. 그러네요. 예. 예. 1라운드 KO 승도 있었고 근데 네. 그 전에 네. 가짜 도전자 파문이 한번 있지 않았나요? 그건 마르케즈- 권순천 선수. 권수 84년도에 이거는 예. 체급은 같지만 네. 한참 한참 아래였죠. 권순천 선수가 플라이, 플라이트 플라이. 타이틀. 아니 근데 제 빨리 기억에 그 전에 그 중남미에서 누구 바스케스라고 데려온 마르케즈요. 마르케즈인가요? 페레스 마르케즈. 예, 데려온 선수가 예, 조금 그런 의심을 받았던 뻥튀기 선수. 전적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 근데 선수가 가짜 선수는 아니에요. 푸에르토리코. 가짜는 아니었고 아. 8라운드 선수였는데 네. 완전히 그 세계 랭커처럼 포장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네. 왔었던. 원투 잘하게 생겼어요. 근데 초반엔 진짜 잘했어요. 네. 근데 금방 배터리가 나가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그리고 전주도 선수 게임을. 1차 방어전이었나요? 무항수리. 네, 김철호 맞아요. 김철호 선수를 잡은 은퇴시킨. 네. 네, 은퇴시킨 무항수리나고 12라운드 KO였나요? 12라운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전주도 선수가 인기 복서 1위로 맞아요. 뽑혔을 거예요. 인기 많았어요. 예, 진짜. 펀치라인에서 뽑은 올해의 복서 인기 복서 1위. 그 시합이 챔피언 되고 49일 만에 7주 만에 한 거거든요. 네, 1차 방어전. 7주 만에 한 거라 12월 10일에 챔피언이 예, 되고 7주 1월 만에, 28일에 예, 딱 7주 만에 한 거라 이게 되나 그랬는데 14라운드까지 차점을 어떻게 봤죠? 그때 박광구 선수와 박광구 네네. 선수하고 박광구 선수 꽤 잘했는데. 14라운드에 다운을 뺐었으니까 아니, 13라운드까지. 13라운드까지는 저는 어, 어, 10회까지는 내용은 박광구 선수가 이긴 걸로 봤고요. 이겼죠, 당연히. 예, 이긴 걸로 봤고 그래서 챔피언 뺏기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체력이 또 갑자기 예, 떨어지고. 아무래도 체력전으로 하고 하니까 14라운드에 다운 당했나 그랬고 맞아요, 막판에 14라운드에. 다운 당하고 막 코피가 나면서 막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에 예, 멋지게 KO를 이겼는데 그 15라운드 다운은 이렇게 종이가 구겨지듯이 넘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 라커룸에서 인터뷰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박광구 선수가 굉장히 그 전주도 선수 약을 올렸다고 그러니까 챔피언은 뭐 아무 기량도 없고 느리고
그냥 뭐 이제 터프니스 하나로 이제 밀어붙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발도 빠르고 테크닉 면에서 우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챔피언을 제압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의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전주도 선수는 이제 그 얘기를 또 전하더라고요. 또 리포트가 그 전하니까 씩 웃으면서 얘 뭐 도전자라면은 뭐 그런 패기는 있어야 되고 굉장히 여유롭게 이제 받았는데 막상 이제 경기를 이제 붙여보니까 박광구 선수 호언대로 굉장히 초중반까지 선전을 10라운드까지 했죠. 잘했죠. 예, 굉장히 잘했어요. 예, 박광구 선수 말이 들어맞는구나 싶을 정도의 경기 내용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합이 12라운드였으면은 판정으로 이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박광호 네. 선수가 아깝게 그때 어쨌든 거의 다운까지 가는 주먹도 하나 있었고 기억나세요 그 주먹도? 중반 라운드에 무릎을 꿇기 일보 직전까지 중고를 워낙 많이 떨어지다가, 친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래서 박광구 선수가 이제 15회 결국 그렇게 역전 KO 비슷하게 이제 지긴 했어도 이 정도로 선전했으면 이제 유망주 아니냐 해가지고 제기를 시켰는데 아카시마한테 졌나요? 필리핀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라운드가 초반 기억이 안 KO를 나요. 당해가지고 2라운드에 기억이 안 나네요. 초반 KO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꺾였죠. 아까지만 휘. 아니 필리핀 아니면 태국 아니면 필리핀 선수였는데 필리핀 선수였다고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상대 선수도 워낙 약체했던 선수인데 하여튼 뭐 별로 그런데 그런 뭐 선수는 그렇게- 센 아니, 선수는 아니에요. 연습을 전혀 안 하셨나 그런 생각이 주말에 들어요. 경기를 중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박광구가 그 전주도 선전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상품성이 생겼었죠. 상품성이 기대가 생겨서 이거 유망주다 해가지고 주말에 KBS 복싱인가에서 중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냥 너무 어이없게 그냥 초반에 KO로 져가지고 거기서 꺾였고 이제 전주도 선수는 뭐 그 이후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피카한테 졌죠. 예. 근데 전주도 선수가 박광구 선수한테 이기고 나서 심판이 이렇게 승자 팔을 들어주는데 이게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가요 팔이.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전주도 선수도 뭐 근데 힘들었다는 얘기죠. 전력을 다했다는 거죠. 사실 그때 88 프로모션이 이제 들어와서 80년대 후반에는 딱 자리를 잡고 방송 채널을 이제 붙잡고 이제 선수들을 키웠는데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렇게까지 파워가 없어서 뭐 극동, 원진, 뭐 저 동아 이런데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 채널을 못 잡았어요. 또 MBC는 뭐 동아, 와룡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갔고 간혹 KBS에 껴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박광구 선수 경기가 전주도 선수랑 하기 전에 중계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한 경기나 뭐 거의 없던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팬들한테 인지도가 너무 낮은 거죠. 그렇죠. 전주도 선수는 뭐 매 방어전이 84년에만 4번의 방어전을 해버렸는데 다 중계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인지도 차이가 났던 것이 아무래도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 4일 전인가 3일 전에 이제 김지원 선수랑 서성인 선수가 네. 최초의 동국인 대결을 하고 3일 뒤에 이제 또 박광구 선수랑 전주도 경기가 벌어졌는데 묘하게 IBF 타이틀 매치에서 15라운드 KO가 동국인끼리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오민근 선수랑 정기영 선수 경기도 좀 의외였잖아요. 그게. 그 시합도 초반 10라운드까지는 오민근 선수가 이기고 있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그 링 제너럴십을 장악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유리하게 가지 않나라고 좀 봤습니다. 3회인가 다운도 한번 챔피언이 뺐고 그때 잠깐 다운 라운드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쯤에 네. 다운을 뺏었던 것 같아요. 챔피언이 다운 뺐고 그 두 선수는 그 챔피언 오민근 선수가 뭐 반납을 한 타이틀을 이제 그 정기영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결정전 챔피언 맞아요. 계속 또 추격자였죠. 동양 타이틀도 한국 타이틀, 또, 동양 타이틀. 예. 수린탱인가? 수린팅. 예. 할 때 또 해서 이기고 해가지고 막 또 쫓아가다가 결국은 세계 타이틀에서 만났는데 12라운드로 안 한 것이 참 오민근 선수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화제가 됐던 게 오민근 선수는 정통파 아마추어부터 그렇죠. 올라온 선수고 정기영 선수는 프로테스트에 떨어졌었대요. 예. 그래서 나중에 세계 챔피언이 된 선수가 프로테스트에서 떨어진 경우는 누가 있을까? 아마 정기영 선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그 매니저가 이제 농반 진반으로 말씀하셨고 참고 삼아서 변정일 선수가 3번을 떨어졌습니다. 프로테스트예요. 프로테스트. 그래서 아마추어를 간 거예요.
그때 붙었더라면 아. 일찍 데뷔를 했을 텐데 먼저 예, 그랬다. 본인은 그게 천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데 프로젝트 아니, 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잘하는 아니 복싱인데 3번 세 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정기영 선수 코너에서 정기영 선수가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민근 정기영전 때 이제 만든 암호가 정기영 뭐해? 뭐냐? 예, 정기영 뭐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러싱을 하는 걸로 작전을 세웠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진짜 뭐 추격자를 생각하면 이승순을 추격하던 정영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오민근 선수가 동양 챔피언 되면서 한국 타이틀 반납하니까 정기영 선수가 결정전에서 되고 또 IBF 가면서 이제 동양 타이틀 반납하니까 정기영 선수가 또 되고 정말 계속 추격을 하다가 결국은 만나서 거꾸로뜨렸던 경기인데 또 15라운드 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KO승이 났어요. 물론 판정까지 갔어도 이제 아마 정기영 선수가 승리를 했을 텐데 좀 인상적인 KO 신입니다. 그게. 이렇게 조용하신가요? 너무 재밌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라운드 KO가 신이섭 아 정비원 선수의 네, 경기도 정비원. 있죠. 네. 네. 그런 시합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3라운드부터는 너무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더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실력 좋고 본인 그 펀치 좋은 선수들에게는 12라운드, 10라운드까지만 하는 게 좀 훨씬 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금부터 하네요. 15라운드 KO라면은 유명우 선수와 그 베네딕토 물리오. 예. 그 경기가 사실 그 87년 6월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벌어진 어쨌든 마지막 이제 15라운드 KO 경기인 것 같아요. 76년에 마지막 오이치랑 이제 유지도 선수의 경기가 시작돼서 11년째인데 그 경기는 대단했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기억나는 게 그 경기를 앞두고 유명우 선수가 완승이다. 뭐 전적도 사실 그다지 좋지 않았고 별뭐 이건 쉬어가는 방어전이다라고 했는데 오직 한 명만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김유창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유창 선생님이 그 베네딕토 무리오의 그 영상도 보고 그러고 나서 유명우 선수에게는 좀 상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기기야 하겠지만 고전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고전은 안 했어요. 고전은 안 했는데 그래도 무리오가 잘 버텼죠.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상성이 그 유명우 선수만큼 그 상성을 많이 타는 복서도 참 그 챔피언 그 실력자 중에서 드물지 않았나 싶은데 참 그 유명우 선수는 그 참 많은 방어전을 했지만 그 상성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나곤 했죠. 이제 헤수스도 1차 방어전에 굉장히 챔피언을 얕보고 이렇게 붙었다가 보니까 야 이거 힘이 장사고 맷집이 좋고 예 맷집이 너무 좋고 뭐 같이 붙었다가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리턴 매치에서는 조금 전략을 바꿔서 했더니 유명 선수가 아니라 다를까 굉장히 고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레오카메스는 좀 반대였죠. 그러니까 1차 첫 번째 방어전은 굉장히 고전했다가 두 번째 한번 제대로 한번 이제 파이팅을 해보자 하니까 뭐 완승을 했고 마리오 데마르코는 정말 상성에 너무 잘 맞는 그렇죠. 그런 파이터를 만나면은 활활 타오르는 복서가 아주 유명우 선수 같은데 이오카 같은 경우는 너무 상성이 안 좋고 우리가 보기엔 이오카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오카가 어떻게 보면 조이 올리버와 좀 비슷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유명우 선수 얘기로는 더 까다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15라운드 KO는 레퍼리 스톱 시점이 예술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마우스피스 다 튕겨나가면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로프에서 이렇게 마치 춤을 추듯이 마우스피스가 튕겨 나갔는데 관성에 의해서 이 라이트 롱훅은 궤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붕 휘두르고 거의 쓰러지는 것으로 심판이 들어가서 이렇게 감싸 안듯이 스톱을 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KO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MBC 권투 시그널 네, 맞아요. 장면으로 네. 오랫동안 네. 그 사용됐었어요. 고전한 경기는 아니지만 무료가 굉장히 잘 버틴 경기라고 이제 기억이 되는데 15회에서 뭐 역시나 조금 이렇게 실력 차에서 판가름이 났던 것 같고요. 유명우 선수 진짜 본연의 복싱을 잘 보여줘서 15라운드에 정말 그 우리 한국 복싱 팬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한 방점을 찍은 한 판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정말 다시 한번 감탄하는 건 그 놀라운 파이팅과 스태미너 유명우 선수 그리고 연타 능력. 예. 15회에도 끊이지 않는 연타 능력. 회조차도 핸드 끊어지지 스피드가 않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진짜. 15회 이제 그 라이튼가가 딱 걸려서 찬스가 잡으니까 그냥 쫓아 들어가서 이제 KO 시킬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에 그런 그 스태미너와 체력이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 놀라운 선수예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 경량급에서 그 마지막 라운드에 그 우리 이성준 기자님 그 우려대로라면 사실은 거의 허우적거려야 하는 순간에 정말 뭐 초중반 같은 펀치 궤적을 그리면서 상대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윤명훈 선수가 대단했던 게 15라운드에도 펀치가 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육을 통제하면서 펀치를 친다는 얘기인데 네. 그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상성에 따라서 그 이제 굉장히 장신의 아웃복서를 만났을 땐 또 그런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하더라고요. 이걸 붙어야 이제 그런 면이 나오는데 참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상성을 뭐 이미 유명우 선수가 충분히 뭐 업적을 이미 남겼지만 그런 상성조차도 했으면 방어전 내용도 그런 기복 없이 훨씬 더 뭐 진짜 일관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부터 궁금했던 게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복서가 스태미너 보통 권투에서 이제 스태미너 많이 보는 게 스태미너 맷집 그리고 펀치력 테크닉 이렇게 봤을 때 평균 다 세 가지가 평균이라고 봤을 때 본인이 한 가지가 세계 최강이라고 한다면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평균이라고 봤을 때 세 가지는 하나는 그러니까 펀치력, 맷집, 예, 테크닉, 체력. 그쵸. 펀치력, 맷집, 네. 테크닉, 체력. 예. 스피드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스피드는 보통 테크닉 쪽에 거의 비슷하니까. 스피드를 포함한 테크닉. 예. 그건 조금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컨대 산체스 같은 경우에 산체스가 아니라 저 누구죠? 차베스. 차베스 같은 경우에 모든 게 완벽한데 스피드는 그렇죠. 수준 이하였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아니 근데 완벽함으로 그것도 손 스피드는 좋았어요. 네. 하체 이 스피드. 하체 스피드가 떨어졌지만 모든 게 완벽했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조금 더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순발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감량이나 혹은 체중 증가에 따른 순발력의 증감도 사실은 한 요소라고 보는 것이 좀 그 알렉시스 아르게우 같은 경우가 그걸 그 아론 프라이어 1차전 때 정타가 몇 번 들었는데 아론 프라이어가 끄떡도 하지 않더라. 이건 혹시 프라이어의 약물 중독을 반증한 증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전 토크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지 않고 이 아르게우가 나이가 들고 체중 그 증감에 따라서 순발력이 저하되면서 이 순발력이 저하되면은 펀치 스피드도 저하되고 몸놀림도 저하되고 따라서 당연히 펀치 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지금 이제 구문정님은 이제 몇 가지를 그 지표를 주셨는데 의외로 나눠질 세부 지표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발력도 스피드의 한 부류긴 종류 저기 하위 항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엄밀히 봐서는 굉장히 연동된 면이 많아 보이고 저는 뭐 디펜스 하면 또 테크닉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그 구문정님 주신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려면 전 디펜스 단연 디펜스를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맷집과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것도 맷집과 또 연동될 수는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또 그것도 기술적인 요인이기 별개죠 때문에. 사실. 디펜스랑 맷집은 좀 별개인데. 좀 재밌는 그 주제에서 사실 그 생각을 좀 전에부터 좀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그러니까 유난히 턱이 약한 헌즈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평균이 됐을 때 한 가지는 정말 최고다. 그냥 세계에서 무조건 이 사람이 넘버원이다 했을 경우는 어떤 걸 택할지 선수들에게 이건 한번 선택을 좀 맡겨봐도 좋을 것 같네요.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펀치력이 뭐 월등히 강하면 네. 재밌어 좋아하겠죠. 디펜스는 타이틀을 부르고 그렇죠, 그렇죠. 펀치력은 네. 관중을 부른다. 근데 그 야구 아까 우리 야구 토크를 했지만 야구에서 그게 펀치력이 볼 스피드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 좋은 투수는 아니거든요. 홈런 아닌가요? 홈런이죠. 홈런? 아 홈런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 먼저 타자로 하면은 또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게 펀치력이 최고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방금 황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홈런으로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홈런만 많이 치고 타율이 낮으면 또 그거는 완성형이 공간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김태식 예전에 박찬희 라이벌전이 나왔을 때 김태식 선수한테 뭐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물어보니까 복서가 링에 오르면 뭐 숨는 데는 한계가 있고 테크닉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김태식 선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단순히 그렇지만은 또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굉장히 거기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가 굉장히 많이 역학적으로 연동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단 한 가지 복싱에서 단 한 가지 항목을 따지기에는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이게 한 가지만 뛰어나다고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결코 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스포츠가 복싱이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면은 최소 두 가지에서 뭐 세 가지 정도 이상은 아니 아까 이제 완성이 돼요. 구원정님께서 하신 그 얘기가 평균 어느 정도의 이건 다 갖추고 있는데 그 하나만. 중에서 이제 뛰어난 한 가지를 더 초이스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얘기였거든요. 평균치는 다 되는데 네, 한 가지만 득템하라 그러면 뭐를 할 거냐? 최고의 능력을 가진다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맷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맷집.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디펜스 능력을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 그 예로 저는 박용균 챔피언을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용균 하면은 우리가 보면 이른바 장딱의 복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엉기고 막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박용균 선수 경기를 유심히 보면은 디펜스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잘 맞질 않습니다. 예, 맞질 않는 상태에서 상대를 그 자기 스태미너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심지어는 분명히 다운당하는 펀치가 아닌데 일부러 다운당하고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역전한 경기도 있죠. 아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그 일례로 그 누구죠? 곤잘레스 움베르토 곤잘레스하고 그 태국 복서 그 사만. 예. 저는 그 사만이 두 번째 다운은 일부러 잠깐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역전 KO가 어차피 KO로 갈 거니까. 예. 그런 예도 있고. 예. 15라운드라 그러면 이제 박종팔 선수의 두 번의 15라운드 KO 승이 남았습니다. 일단 덕샘과의 경기는 심판이 이상하게 잘랐어요. 그분이 교포 아닌가요? 예. 허벅지. 호주 쪽의 한국 맞습니다. 교포? 미국 국적이고 하와이 이제 거주하시던 분인데 어쨌든 한국계 미국인이죠. 근데 좀 정말 의아한 선수 본인조차도 원하지 않는 관중들이 이거 뭐지? 멘붕에 빠뜨리는. 덕샘 선수가 이게 뭐냐고. 물론 박종팔 선수가 이긴 경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그 시점에서 근데 그렇게 그 게임도 잘랐을까요? 고전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고전한 경기예요. 외국에서 했으면 그 판정도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의 그렇게 넉넉하게 이긴 경기 절대 아니에요. 네. 후반에 가면서는 박종발 선수가 조금 뭐좀 빛을 발했는데 이기긴 했는데 아니 저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 2점이나 석점 정도 그래도 이겼다고 네. 보거든요. 홈링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네. 아마 저 이겼다고 볼 수 있는 시합인데 근데 그게 불안해서 끄는 걸까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을 것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좀 가장 느닷없는 레퍼리 스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거는 80년대 초반에
그 마이클 도크스하고 그 WBA 헤비급 타이틀 매치. 마이크 위버. 67초 KO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다운도 한 번 됐었고. 예, 그리고 몰아붙이고 물론 네.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빗나가는 장면이 있었지만 헤비급이고 네. 또 다운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 방 제대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아 예. 그건 러쉬 중에 끄는 거고 이건 박중팔 선수랑 덕쌤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들어오더니 떨어져 네.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 모션이 경기 중단을 알리는 모션이라고 처음에 아무도 생각을 네. 안 했어. 왜 저러지? 근데 이 완전 경기 끝이었어. 뭐지? 그래서 중계진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박종팔 선수도 이기긴 이겼지만 뭔가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 승리 세레모니를 했던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 린델 홈즈 2차전과 더불어 가장 고전한 경기 중에 한 경기. 1차전이요. 1차전은 이제 그 노디시전. 노디시전으로 끝나고 2차전을 했는데 다운을 한번 당한 상태에서 후반 그렇죠. 역전 판정승을 항상 박종환 선수는 앞으로 다운이 되니까 끝났다. 앞으로 그러고 떨어지면 또 일하기 살아나고. 힘든데. 그러니까 그것도 잽 같은 거를 맞았는데 순간적으로 멈칫하다가 앞으로 이렇게 맞아요. 고목나무 넘어가듯이 넘어가니까요. 그 점이 되게 불운했죠. 린데롬주랑은 미국에서 했으면 졌을 것 같아요. 아마 KO 당했을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권투를 진짜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봤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시합하는 거에 대한 어차피 우리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이겼으면은 외국 가도 이길 것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하니까 아 우리나라 외국에 많이 다니니까 제가 그래서 옴베르토 곤잘레스를 사파타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솔직히 뭐 우리 유명호나 장정호 챔피언도 워낙에 유명 그때까지만 해도 넘버원은 우리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타임 지금은 솔직히 저는 더 그 사람들을 더 높이 치는 게 원정을 가서 시합을 한다는 게 일본이나 한국처럼 시차도 없고 이 정도도 힘든데 과연 우리 선수가 멕시코에 갔을 때 그 정도로 이겼을까? 그래서 그게 좀 그렇다고요. 그럴 수 있네. 사파타 정말 대단한 것 네. 같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 가산점을 좀 줘야 되는 선수가 그 집시 챔피언 브라이언 미첼이 미첼이요.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1차 집정기의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미국에서 복싱 라이센스를 뺏겨서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도 가고 런던도 가고 그러니까 해외를 떠돌면서 방어전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박종팔 선수가 LA에서 거둔 1승. 그 비니코토. 15라운드 KO에서 비니코토. 비니코토랑은 그게 2차전이죠. 네. 그렇죠. 1차전은 1차전은 판정으로 판정으로 예, 뭐 여유 있게 이겼고 2차전 비니코토가 KO를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선수. 맞아요. 74전인가 뭐. 예. 전적도 많았어요. 네. 근데 비니코토는 체형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한 복서 같지는 않았지만 근데 의외로 내공이 있다고 네. 그 해글러랑 헌츠랑도 아마 경기를 했던 복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니코토가요? 예. 하지 안 했어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나요? 둘 다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다듬어지지는 않은 복서 같은데 근데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LA로 박종팔 선수를 불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번 해봤는데 졌지만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스폰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른 걸 보면. 그리고 그때 이제 IBF가 경량급은 한국 쪽에 주더라도 중량급은 미국 선수가 챔피언이 돼서 그렇죠. 본격적인 흥행을 좀 해보고 싶다 그렇죠. 하는 뭐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한 것 같은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3라운드에 그 비니코트 선수를 다운 시켰을 때 여자. 네. 그저 쇼걸 같은 여자가 그 본인이 나중에 LA에 있는 무슨 호텔의 댄서인데 거기를 선전하고 싶어서 자기가 올라왔고 공이 울린 줄 알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법적 처벌을 받았나요? 받았겠죠. 뭐 그 정도 하면 뭐. 그거 굉장히 받아야죠. 궁금하네요. 받아야 되는데. 경범죄 정도? 뭐 저기 뭐 벌금 정도 아니겠어? 벌금 정도.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전에 뭔가 짜고 나온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비니코토 너무 입장에서 느닷없어가지고. 너무 느닷없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사실 국내에는 방송 사고잖아요. 86년도면은 그런 화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저 자라테 자모라 경기도 한번 링 난입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팬티만 입은 아저씨가. 아니 그 경기에는 링 사고가 많았죠. 그 이후에
그 저기 자모라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대. 예. 패싸움하고 토끼 발로 차고 막 이랬었고. 아우 근데 비니코토 2차전은 정말 저 박종팔 선수를 뭐 당연히 응원을 하는데 실력 차는 너무 많이 나고 비니코토 선수가 너무 불쌍할 정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동정심이 생길 정도로 챔피언 측에서는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액을 주고 그렇죠. 예, 물론 원정을 가서 하는 갔는데 거니까 실력차가 너무 명분도 나는 있고 또 이기면 부전자. 또 그런 게 있어서. 15라운드에 다운될 때는 마치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막힌 혈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주먹도 막 휘두르면서 막 네 그렇죠 이렇게 풍차 돌리기 특유의 풍차 돌리기 네. 예. 근데 박종팔 선수 그게 쇼맨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 얘기로는 그런 쇼맨십으로 일이 많이 보는데 나와요. 예. 시합 때 돌리다가 엎어치고 예. 막 보드치고 이러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팔 돌리다가 왼팔로 치기도 하고 예. 박종팔 선수 얘기는 그 경기는 다른 면에서도 좀 잊지 못할 게 있는데 너무 때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요. 주먹이 아플 정도였대요. 그래서 때리는 게 겁날 정도로 주먹이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노창완전에서도 2차전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주먹이 아팠다 하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저기 준대형님이 여기 계셨으면 정말 또 재미난 어떤 리액션이 나왔을 것 같은데 노창완전 노창완 휴머니즘 차원에서 박종팔 선수를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창완 선수와의 경기는 2차전이 네, 판정승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 많이 말죠. 끝내지 않고 공격을 잘 안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 노창원 선수가 나름대로 한 방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다가 럭키 펀치라도 맞고 녹다운이라도 당해봐라 무슨 망신이냐 그래서 안전 운행을 했다. 근데 만약에 재경기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좀 더 과감하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죠. 근데 이제 2차전 붙어서도 제 기억에 초반에는 경기를 이제 쉽게 풀지 못했는데 그 박종팔 선수 특유의 그 보디샷이 먹혀 들어가면서 제가 그 생생하게 기억나요. 박종팔 선수는 정말 투명하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선수예요. 이게 되는구나 싶으니까 뭐 이렇게 공이 울리자마자 가가지고 옆구리랑 탁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경기가 그냥 끝나버렸죠. 비니 커터한테도 보디블로우가 상당히 잘 먹혔죠. 예, 잘 먹혔죠. 보디샷을 정말 잘 치는. 예. 나경민 선수 2차전에서도 사실상 보디샷으로. 그리고 사실 15라운드 KO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무너지듯 쓰러져서 큰 대자로 뻗는 게 일반적인 이제 15라운드 KO의 모습인데 비니 커터 선수는 코너 쪽으로 몰리다가 약간 꿇어앉듯이 포기하듯이 쓰러지는 그런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사실 좀 그때 재수할 때여가지고 그 경기를 못 봤어요. 낮에 하는 경기라 토요일 낮이었는데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원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못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녹화를 보셨습니다. 한참 지나서 봤죠.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서 본 것 같아요. 거의 나중에 이제 녹화된 필름을 해서 봤는데 그렇게 이길 줄 몰랐거든요. 그럼 고전날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1차전 저는 그냥 뺏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비니커토가 이긴다고. 잘해서가 아니고 미국에서 하니까. 미국에서 하니까. 네, 미국 가서 하니까 저 힘들지 않겠나. 그게 미국에서 벌어진 세계 타이틀 매치 아직까지 한국 선수가 거둔 유일한 네. 승리. 유일한 승입니다. 그렇죠. 김지훈 선수가 나중에 있었는데 그거는 세계 타이틀로 안 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고 남아공. IBO고 남아공에 가서 마랄린한테 케어링 거. 그나마 뭐 이제 지인진 선수가 가가지고 모랄레스랑 선전한 정도가 그나마 잘한 경기고. 이용훈 선수하고요. 이용훈 선수도 나발레스라는 거요? 그게 9라운드 스톱 판정으로 네. 2대1이 났죠. 예, 부상 판정. 끝까지 갔으면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네. 사실 그것도 다운된 거 하나 때문에 네. 점수가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 바람에 졌는데 아쉽죠 그거는. 이용훈 선수도 참 시대를 잘못 만났죠.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그 이용훈 선수 아니 네. 우리 구문정님이 또 하실 말씀이 용훈 형님은 참 진짜. 스승 왜냐면 아니시? 스승은 아닌데요. 왜냐면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가 그 용훈 형님하고 좀 친해요, 되게. 굉장히 친한데. 그 당시에 지금도 체육관 현역 때- 하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이게 현역 때 이용훈 선수가 현역 때 그 형님하고
그 형님하고 우리 친한 친구가 같이 매일 당구도 치고 항상 술도 같이 마시고 막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그 이용훈 선수가 굉장히 연습벌레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권투를 한다는데 잘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용훈이 형 아냐고 그랬더니 친하다고 맨날 거의 매일 만난다고 그래서 그 훌륭하신 분하고 친하냐고 막 좋아했는데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천재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평균치만 연습하셨으면은 이거는 뭐 본인이 그 신인왕 된 다음에 100억을 벌겠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벌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스승이 조민 관장님이신데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훈이를 보면 참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연습은 진짜 안 한대요. 죽자고 안 하는데 시합을 하면 딱 이길 만큼만 한대요. 시합을. 그러니까 뭐 아마 시합했으면 그냥 큰 차이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든지 뭘 할 텐데 어떤 상대를 만나도 딱 이길 만큼만. 그러니까 이제 동물적인 게 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치곤 전적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은퇴할 때까지 그럼요. 2번 졌잖아요. 딱 두 번. 예. 예. 그 세계 타이틀 지고 키워도 꽤 많았고요. 제 기억에. 주먹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테크닉 자체가 장신에다가 네. 정말 복서로선 좋았죠. 그때 너무 동시대에 아쉬워요. 이제 습관적으로 먼저 다운당하고 항상 역전승을 일궈내던 오장균 선수가 또 벤텀급의 양웅이었죠. 아 그렇죠. 예. 아까 그 이용훈 선수 2패 중에 1패는 그것도 진 시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1패 첫 패가 세계 세계 타이틀 매치, 타이틀 그 그 라바네스라고 우선 판정패. 마지막 경기가 일본에서 이시고죠. 고조. 이시고죠. 그 선수하고 시합은 진 시합. 사실 랭킹 8로 간다고 그거는 보시는 사실 시합이죠. 예. 은퇴라고 은퇴 후에 예, 은퇴 후에 거의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14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라운드는 한국 선수가 이긴 기록은 없는 것 같고 없네요. 진 기록은 2번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맨시니에게 김덕구 선수가 진 경기가 있고 사울 만비에게 김상현 선수가 14라운드 KO 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14회였네요. 13회가 아니고 14회. 14회. 이긴 게 13. 이긴 맞아요. 기록이가 13. 14회였네요.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는 국내 팬들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4라운드는 이 승리한 라운드도 없고 그 뭐 진 경기 2개가 좀 너무 하나는 또 너무 가슴 아픈 경기가 돼 버렸기 때문에 사울 만비에게 김상현 선수가 진 경기는 사울 만비의 1-2가 들어간 게 그 14라운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유효슛 하나인데 진 것 같은 느낌. 예. 그리고 그때 사울 만비 선수가 좀 버팅이 심해서 감점을 2점이나 당했죠. 그리고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실격패를 시키겠다. 근데 김상현 선수는 나중에 그 심판이 그렇게 주의를 줬지만 경기를 풀어가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했고 하나 조금 이제 미스테리가 그때 국내 언론에는 13라운드 끝날 때까지 근소하지만 챔피언이 이기고 있었다. 한 명은 동점, 저 지고 있었어요. 한 명은 1점, 한 명은 뭐 2점 이기고 있었다고 썼는데 링 영감을 보면 지고 있는 네. 걸로 나와요. 네, 지고 한 점 정도 다 지고 네. 있는 걸로 나옵니다. 한 명이 동점, 2명이 한 점차 지고 있는 걸로. 그래서 제 기억에 지금 장 박사님은 14라운드에 그 유일한 원투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 당시에 이제 굉장한 김상현 선수 팬이어가지고 정말 뭐 열심히 이제 그 봤는데 경기를 전반적으로 굉장히 못 풀었고 버팅도 당했고 그래서 주심한테 그 2번 감점을 받은 것도 맞는데 경기가 갑자기 그렇게 끝난 거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날렸어요. 12라운드부터 조짐이 이미 보였어요. 그러니까 김상현 선수가 조금 헤매는 느낌이 들었고요. 13라운드에 그 당시 그 국내 중계 TBC 중계 자료가 있으면은 그 박병학 아나운서하고 이제 노진호 해설위원이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데 13라운드에 굉장히 큰 거를 몇 대 맞습니다 이미. 근데 그 맞은 이유가 그것도 이제 이상한 라운드 강박과 연관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뭐 김태식 그 링사이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김태식처럼 좀 호쾌하게 못 꺼내나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자기가 13라운드에 또 타이틀을 땄고 그래서 한번 좀 모험을 걸어본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모험을 걸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굉장히 반격으로. 네. 혼이 나는데
노진호 해설위원이 그 멘트를 한 게 분명하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14라운드에 김상현 선수가 저렇게 쉽게 사정거를 내주는 선수가 아닌데 아무래도 13라운드에 큰 거를 맞은 데미지가 남아있지 않았느냐.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얘기를 멘트를 한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 경기는 그렇게 갑자기 끝났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김상현 선수가 싸움 안비의 그런 노련미에 말려서 경기를 못 풀어가다가 그렇게 지는 쪽으로 기울어간 경기 흐름이 아니었나. 그리고 채점도 지고 있었고요. 네, 김상현 챔프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 링사이드에서 누군가가 김태식보다 저도 들었어요. 시시하네. 네. 그래서 좀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감점을 줄 때도 되게 특이했던 게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링사이드에 한 점씩 깎는다 그랬고 두 번째는 경기를 중단시킨 다음에 사울 만비 선수를 사울 만비 코너로 데려갑니다. 아, 예,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서 굉장히 그 어떤 테크니컬한 주의를 주죠. 예, 예. 뭐가 문제고 이게 문제인데 이게 거듭되면 나는 이제 디스퀄리파이드 그 실격패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예, 예. 이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아, 예. 했죠. 그리고 14라운드에 이제 굉장히 크게 다운이 되잖아요. 다운이 되고 일단 일어나는데 일어나서도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입말로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애처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초부터 내려오면서는 많이 굉장히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상현 선수가. 그 저기 근데 되게 의문인 게 그 눈이 버팅 때문에 눈이 감겼고 김상현 선수가 그 굉장히 고전을 했고 근데 당시 그 중계 그 멘트는 그 주심의 그런 어떤 제스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파울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실격패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 실격패를 그냥 차라리 주고 경기를 여기서 끝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실격패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양 선수 모두에게 좋은 기회를 줬다는 면에서 주심이 굉장히 공정하게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노진호 해설위원이 이렇게 그 사태를 그렇게 파악을 해서 전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렇게 막 노골적으로 버팅을 하고 그러면 그냥 실격패를 주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울 만비 선수야말로 전형적인 잡초형 복서죠. 그리고 맞아요. 예. 무왕술인한테도 방파제라고 막 맷집이 예, 인간 방파제. 키우패가 없어요. 키우패가 없고. 뭐. 무왕술인한테도 상당히 잘했는데 이제 홈링 판정으로 졌죠. 그렇죠. 뭐 에스테반 데 헤수스를 또 나중에 KO로 잡아내니까 네. 사실 김상현 챔피언 얘기를 들어보면 헤수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대요. 이제 헤수스가 이제 올라와서 도전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만비는 별로 안중에도 없었는데 국내 복싱계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수 전적이 별로 안 좋고 패가 많으면 약체로 좀 치부해버리는. 박찬영 선수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 사라고사과죠. 사라고사라든지 바스케스라든지 이런 정말 그 중남미의 무서운 그 패랑 상관없이 강골들이 있는데 사울만비도 펀치력만 약간 평균 이하였지 나머지 뭐 스태미너라든가 어떤 인파이팅이라든가 이렇게 상대를 질리게 하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팔이 길었어요. 당연히 어려웠죠. 예. 그렇죠. 예. 체격도 또 좋고. 리치가 길고 김상현 선수도 키가 더 크더라고. 김상현 선수가 176이었는데 자료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키가 더 크고 정말 까다로운 복서의 전형이더라고요. 누구랑 붙어도. 그러니까 맷집도 좋지만 흘려 맞아요. 맞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서 상대를 유효타를 많이 못 때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도 정타로 맞아도 견디고 좀 비껴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까 이성열 이사님이랑 제가 꼽은 그 양대 강점을 다 갖고 있는 복서예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맷집과 디펜스. 그러니까 50이 넘도록 선수 생활을 또 케오패가 하나도. 케오패가 케오패. 나종까지 이제 롱런했죠. 없었고 토마스 아메리코랑도 인도네시아 와서 가서 방어전도 하고 한 5번은 한 것 예, 같아요. 5차까지 했던 것 같아요. 헤일리한테 6차에서 뺏긴 것 같아요. 김상현 선수와 리매치는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그건 예전에 이제 언론에서는 싸움맘이 비했다. 싸움맘이 없다 뭐 이렇게 싸울 만비. 안 한다 도망간다 얘기를 스포츠에서 하는데 그렇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당연히 맞겠죠. 근데 그만한 돈을 써서 부르기는 어렵고 미국에 와야 된다 뭐 이랬겠죠. 그렇죠. 가서 도전하려니 뭐 김상현 선수가 뭐 만비 쪽에서 큰 돈이 되는 상대는 아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사실 측면에서. 해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경기에 원정 하는 가서 거니까. 한다는 게 워낙 그렇죠. 힘드니까 또. 경기 운영이
쉽지 않은 복서 상대더라고요. 자 그러면 14라운드 KO 지금 하나 얘기했는데 김덕구 선수의 그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17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찾아주신 구본정님께 엔딩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현역 복서들 시합도 있고 하니까 많이 관심들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